구독자 26,000명, 그리고 2,600명이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전하는 일종의 브이로그 채널입니다. 약 1년 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첫 번째 영상으로 시작한 이 남성의 이름은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로입니다. 댓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댓글은 전사다, 롤모델이다, 진짜 남자다, 브라질에서 가장 멋진 남자다 등등 글을 수식하는 단어를 종합해보면 우상이자 정의로운 남자입니다. 아마도 브라질에선 꽤나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6일 전 업로드한 영상을 살펴보면 자서전까지 출판한 작가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영상 보이시나요? 이 북 밑에 시리얼 킬러라고 적혀있는 단어, 이 말은 연쇄살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니 유튜브 채널명도 특이한데요. 과거 투사 나는 괴물이 아니다 라는 채널.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필로는 자칭 100명 이상을 살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브라질 재판부에서 인정한 공식적 살인죄는 71건, 징역 126년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연쇄살인마가 세상에 나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유튜브를 하고 있고 책도 쓰고 대중들은 그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오늘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컬트 스토리, 영웅이란 이름의 연쇄살인마 편입니다.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로, 1954년 6월 17일생으로 브라질의 산타리타도 사푸카이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부분에 따르면 어머니가 필로를 임신했을 당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버지가 어머니의 배를 발로 차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무언가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필로의 첫 번째 살인,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1968년 14살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했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음식을 훔쳤다라는 혐의로 아버지가 기소되었고 결국 직장을 잃게 되고 처벌까지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음식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죠. 누명이었습니다. 필로는 이에 대한 세상의 복수심에 불타 알페나스 당시 부시장을 산탄총으로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진짜 범인,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었던 진짜 도둑인 학교의 다른 경비원을 찾아 한 달 후에 살해합니다. 똑같이 산탄총으로 말이죠. 아버지의 복수를 했던 필로, 더 이상 부모님과 살 수 없던 상황이 되자 상파울루로 도피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며 부를 축적하는 그 마약상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의적처럼 그런 활동을 하던 필로에게도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멈추게 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죠. 상파울루에서 만난 마리아 아파레시다 올림피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금방 사랑에 빠졌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약혼녀 올림피아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필로의 약혼녀는 그냥 보통 살인이 아닙니다.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끔찍하게 살해 및 훼손을 당한 상태였죠. 세상은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필로는 말 그대로 눈이 돌아버리죠. 자신의 약혼녀를 죽인 그 살인범을 추적하기 위해 필로는 필사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을 실토시키고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고문해서 또 살해하고 죽이고 그 사실의 꼬리들을 밟다 드디어 알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활동한 한 갱단원들이 범인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D-Day를 설정합니다. 언제 다 모일까? 각각 죽이는 거 오래 걸려. 모였을 때 다 죽여야 돼. 필로의 계획, 바로 갱단의 우두머리가 마련한 결혼식에 모두가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D-Day였죠.
자신을 도와줄 친구 몇 명을 불러 모아 그날 무려 깽단 7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16명을 크게 다치게 만든 대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필로가 아끼던 사촌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임신시켜놓고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라는 말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필로는 바로 총을 준비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살해하죠. 살인을 멈추지 않았던 필로.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사탄들이 너무 많았지만 국가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놀랄만한 소식을 또 하나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 수감 이유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인 필로의 어머니를 칼로 살해하고 토막을 낸 죄로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필로는 복수심에 불탑니다. 어머니를 죽였다. 알겠다.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필로의 선택 단순하죠. 교도소로 갑니다. 죄를 지어 일부러 교도소로 들어가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무려 22차례나 찔러 아버지를 살해했죠. 아버지를 위해 살인을 처음에 저질렀지만 결국 아버지까지 살해한 상황이었습니다. 필로는 살해 후에 아버지의 심장을 도려내고 그 일부를 물어뜯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보여주었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범죄자들을 죽였고 마침내 1973년 5월 24일 최종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검거된 이후에서도 그리고 감옥에 가는 도중에서도 그는 살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호송차라고 하죠. 호송차를 타고 오다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강간범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살인 행각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송차에서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47명을 살해하며 계속적인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도소는 어떻을까요? 교도관부터 재소자들까지 모두 다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번 필로를 무서워했던 수감자들 5명이 매복을 하게 됩니다. 최대 살인, 최소 불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필로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필로는 이 중 3명을 죽이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했죠. 5명이 붙어도 필로 1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필로는 2003년 한번 출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그 석방 요청이 거부되어 결국 4년이 지난 2007년 4월 24일 정식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시죠? 아니, 교도소 내에서도 47명이나 죽였다면서 어떻게 출소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쨌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15일 또다시 한 번 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필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석방될 수 있었을까? 브라질에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범죄자는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 아무리 형량이 높게 나와도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 법은 바뀌어 40년으로 늘긴 했지만 필로 때 당시는 30년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는 2018년 최종 석방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와 나는 몬스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라는 유튜브와 틱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필로가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했고 어떤 정신 상태였을까? 필로의 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로는 이후 활발한 방송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로가 사람을 죽일 때 다양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그 전에 항상 했던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찾아 다양한 종류의 범죄자들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강간, 살인, 마약 이런 종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자신이 가장 즐겨했던 방법은 칼로 찌르고 토막을 내서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매우 소름 돋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범죄자들을 일단 붙잡아서 동기부여가 들어오는 부분으로 그 내용대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고문입니다. 때때로는 아버지를 죽이거나 하루에 7명을 죽였을 때와 똑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때 당시 자신들이 죽여야만 했던 그 범죄자, 과거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겠죠. 그런 범행을 저질렀던 범행 수법을 똑같이 저질러서 범행 수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약혼녀를 고문하고 죽였다. 너희는 쉽게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7명을 죽이고 16명이 다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죽이려고 했으면 다 죽였지만 고문을 하다 죽이는 그 시간적인 편차 때문에 최종적으로 7명밖에 못 죽였다라는 이야기죠. 브라질 정신과 의사들은 필로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심리학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분명 반사회적 특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어떤 사람은 사이코패스, 어떤 사람은 소시오패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대한 병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실제 한 범죄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필로가 뛰어난 지능과 그리고 사전적인 기억력을 가진 복수자, 바로 어벤져라는 겁니다. 한 지역신문사는요, 팔로가 살해한 죄수들은 응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총 71건의 살인죄, 개인적으로는 100건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이 필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영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며 자신이 살인했던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 내용, 심장을 물어뜯은 행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뜯었다. 심장 일부를 도려내고 그냥 씹은 이유가 먹겠다고 내가 말을 했던 거니까. 그게 내가 한 일이고 일종의 복수였다. 하지만 먹은 게 아니라 씹어서 그 시신 위로 뱉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아빠가 있는 교도소에 갈 방법을 찾았다. 분명 아빠는 나를 무서워했다. 왜냐면 내가 죽일까봐 해서 자신은 먼저 어머니의 묘지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복수를 맹세했다. 그리고요, 2020년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다시 사람을 죽일 거냐라는 MC의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누군가 내 목숨을 빼앗으러 오거나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러 올 때만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겠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악마의 오명을 쓴 자도 빛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구도 쉽다고 말하진 않는다. 분명 실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죄에 대한 건 분명히 갚았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심판이나 어떤 내용도 받지 않아도 된다. 그가 영웅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브라질 내에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위드 덱스터를 아시나요? 작가 제프 린제이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주인공 덱스터 모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뛰어난 혈흔 분석가이자 법의학자이지만 실제로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살인하고 다니는 사이코패스로 묘사되죠. 2006년 시즌1이 시작되어 2013년 시즌 8번째를 끝으로 소식이 없었지만 최근 뉴블러드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학자가 흉악범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다. 허구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실제 이 미드, 이 소설책에 영감을 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로라는 겁니다. 자경단, 심각한 범죄, 폭동, 전쟁 등이 일어나거나 치안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 중 일부가 치안 유지를 위해 조직하는 경찰 조직 같은 것, 자발적 결사체를 일컫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보는 마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이 어쩌면 바로 비질란테, 자경단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슈퍼히어로, 바로 자경단에 비유하고 있죠. 그는 살인마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복수심, 세상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사적 보복을 일으켰던 필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인 문제는 분명 맞습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은 정당화가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브라질 내에서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내용,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보면 살인을 다 정당한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로서 법치국가 체계에 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사적 보복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만약 국가가 그걸 책임져주지 않고 살인마들을 방관하고 있고 강간범들을 방관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서도 사적 보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 말이죠. 그럼 정말 한 가지에 대한 걸 짚고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앞선 내용들까지만 들어봤을 땐 분명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맞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로가 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안엔 이상한 점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14살 때 처음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1년 전이었던 13살 때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신의 사촌 동생을 농장 사탕수수 압착기계에 밀어넣어버립니다. 거의 죽을 뻔했죠.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냥 냅둘까? 그냥 압축해서 죽게 할까라고 생각하다 마지막에 그를 그냥 구했습니다. 이유가 되게 단순하죠. 그냥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13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살 때 첫 살인이었던 부시장과 경비원을 살해한 부분들도 조금은 의아합니다. 물론 자기가 얘기하는 복수심은 맞지만 이게 정말 정당화가 될까라는 내부적인 이야기죠. 필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하게 해서 직장에 잘리게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인 건지, 그 문제로 어머니가 힘들어해서 그런 일을 한 건지를 알 수 없다라는 문제인 거죠. 만약 정말 보복을 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부시장을 죽일 이유는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진범을 찾아가 경비원을 죽였다라고만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다른 사람까지 죽였을까라는 의문점이죠. 그리고 저희는 앞선 내용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갑에 처진 채 호송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 맞습니다. 강간범이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강간범인 걸 알고 죽인 게 아니라 죽이고 나서 알게 된 걸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릴 때 옆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강간범이라서 죽였다와 죽이고 나서 강간범인 사실을 알고 강간범이어서 죽였다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억측일까요? 하지만 뒤에 나왔던 다른 수감자들, 교도소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엔 살인마, 강간범, 마약상들 같은 흉악범들만 죽였다라는 느낌처럼 외부에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좀 이상한 피해자들도 존재합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바로 같은 감방 동료였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잘 때 코를 너무 골았기 때문입니다. 코 곤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 것이었죠. 글쎄요. 그리고 당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자를 죽일 때 그 스릴이 매우 좋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죽인 것이다. 이게 필로의 이야기죠. 그는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웅,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상황에 맞게 자신을 분노하게 한 사람들, 스릴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그냥 죽인 살인마인 걸까요? 문득 한 가지의 말이 떠오릅니다. 범죄학자가 했던 이야기, 그는 머리가 매우 좋다.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무언가 명문화시켰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점도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는 정말 여러분에게 영웅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비겁한 변명의 살인마인가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준비했던 이유는 뭔가 외부에 많이 알려진 내용은 영웅적인 내용 부분에 집중이 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정리를 좀 하고 싶었고, 아닌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동안 많이 묻히더라고요. 뭐 이게 신격화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브라질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선 많은데 어찌되었든 그 죽인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범죄자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교도소에 있으면 범죄자죠. 근데 그게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죽여놓고 범죄자여서 라고 하는 거랑 죽일 이유에 대해서 뒤에 후속적인 명분을 범죄자라고 단 거는 완전 상황이 다른 거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러니까 이게 영감을 받았다라는 건 포장되어 있는 필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필로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로에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 소설책이나 뭐 미드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브라질에 대한 그 좀 치안적인 법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좀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거예요. 법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데서는 자경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자경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지.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지역, 그 자치구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그 주민분들 계시잖아요. 뭐 자율방범대, 순찰대 이런 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경단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치안 자체가 어쨌든 잘 돼 있으니까. 치안 자체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치안이 무너진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슈퍼히어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마블의 어벤져스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무슨 편이고 11호였나?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국가 소속이 돼야 된다. 와? 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이 커졌는데 어벤져스라는 하나의 자경단으로, 왜냐면 막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국가가 체계가 붕괴되니까, 전 세계가 대응을 못하니까. 제가 되게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좀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활동한 걸 가지고 뭔가 서로의 이견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가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이슈가 생기는 이유를 반증하는 건 국가 체계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붕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치안이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해서 지금 이 필로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필로의 배경과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해. 머리와 가슴으로는 이해하는데 사실 사적 보복에 대한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뭐 불만 많죠. 처벌이나 뭐 아니면 형량에 불만은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치안이 낮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러분 지금 브라질 법 보셨잖아요. 30년 이상 못한다. 징역 126년 나와도 30년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봐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른 거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자경단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내면적인 부분, 국가 체계에 대한 문제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이런 게 영화화가 되거나 미드화가 돼서 각색이 되면 좀 볼만해요. 예를 들자면 님들, 우리 아저씨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원빈 씨가 역할을 했던 아저씨라는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사적 보복에 대한 이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줄거리만 대충 얘기하면, 자기의 아내가 사망을 했고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어떤 이제 국가적인 문제지, 사망하고 나서 그 국가적인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뭐 보호를 못 해준 거겠지. 하여튼 그런 문제로 이제 전당포하고 살고 있다가 놀러 갔던 아이가 있는데, 뭐 그 아이가 마약상과 관련돼서 뭐 납치되고 뭐 적출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가서 막 총 쏘고 죽이고 막 이런 거 다니잖아요. 뭐 척척 뭐 이래가지고 막 다 쏘고 다니고 막 다 죽이잖아. 사적 보복이죠.
사적 보복이 물론 영화예요, 여러분. 그건 현실로는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사실은 경찰권 공권력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인데 그 사적 보복으로 이렇게 사람 실제로 그렇게 죽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형량 꽤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정당화는 일부 된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빈이 만약 재판대에 올라가면 그 아저씨의 원빈이 올라가면 형량 세게 나와요. 왜냐면 그 아이랑 직접적인 혈연관계도 아니고 아저씨잖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게 뭐였냐면 예전에 자기 아이, 저희도 방송했었는데 태권도장인가? 보냈던 남자아이를 그 관장이 성폭행인가 뭘 저질러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권총으로 머리에 쏴서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풀려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적보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친족 관계니까 자식한테 그랬으니까 뭐 그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제3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실 이거는 좀 인정하기가 힘들잖아. 왜냐면 제3자가 사적보복을 하는 걸 인정한다고 해버리는 순간 사법체계가 무너져요. 자칫 잘못하면 막 가서 막 죽이잖아. 같은 조직원이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그 조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들어서 막 총 쏘고 다니잖아. 거기 주범들이 있고 옆에 이제 그 쫄따구들 서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쫄따구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쫄따구가 진짜 애를 납치해서 거기 서 있는 애인지 걔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조직원이니까 그냥 서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걔를 총 맞고 죽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 죽이면 형량 세게 나와. 이거 그냥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분 제가 영화를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사적보복에 대한 거는 좀 이제 그런 취지에 좀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각색된 걸 보게 됐을 때는 이제 공감을 하거나 그런 이제 마음 이입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각색이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행동도 정당화가 될 수도 없다고 보고 그게 진짜 그런 영심리가 아니라 그런 범죄자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좀 반문적인 요소들이 참 이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죽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살인이 거의 취미인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지금 나와서는 뭐 안 그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나와서는 경험담을 자꾸 얘기해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약간 신종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약간 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약간 주먹 쓰시고 약간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뭔가 종교에 기여해서 막 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 뭔가 죄 지은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 2.6만 채널이 약간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600이 자기 개인 채널, 쇼츠 채널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많이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